이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 말미에 시사점의 5가지 포인트에서 첫 번째 포인트, 기업가 정신의 활동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구 설립, 거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우프만 재단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여성 창업가, 심지어 소수민족 창업가까지 카우프만 재단은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음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미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비영리 창업지원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즈쿨, 대학에서의 창업 벤처 경영 교육 과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창업 강좌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전문 교수 요원을 양성하고 교육 내용의 실용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사점은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회형 창업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창업에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이 있고 이 기회형 창업이 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카프만 재단의 경우에도 대학, 연구소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책 연구 수행과 기술 지식 네트워크 구축, 엔젤 투자가의 교육, 벤처 캐피탈 전문가의 양성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은퇴 세대들, 즉 베이비붐 세대들의 주로 직장에서 그만둔 다음에 주로 나서는 것들이 생계형 창업인데 주로 음식, 숙박업 등이 이제 여기 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잘 알다시피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나 은퇴 세대들이 결국 여기에 뛰어들 때는 여기서 실패하고 나서는 상당히 연령상으로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잠재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로 생계형 창업은 본인들의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생계에 기여하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 특히 이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그렇게 큰 기여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생계형 창업도 일정 부분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반을 두는 기회형 창업에 보다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자립형 프로그램의 창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카프만 재단의 경우에도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예인선, 흔히 말하는 이제 터그보트죠. 터그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기업가 정신 육성 프로그램의 자립도가 낮아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육성 프로그램을 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가에게만 도전의식과 창의성 및 혁신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도 기업가 정신을 도입함으로써 자립형 프로그램을 점차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사점의 마지막 부분인 5번째 포인트는 기업가 정신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우프만 재단의 경우에도 봤듯이 결국 미국 정부가 결국 창업활동에 대한 월별 수치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카우프만 재단이 스스로 개발해서 카우프만 지수를 발표하고 있죠. 이것이 결국 그 사업의 효율성에 결국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책의 내용들 살펴보면요. 2005년부터 카우프만의 기업가 활동지수를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어서 결국 정부, 공공기관 또는 학계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준 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 단계로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 현상을 체계적으로 측정,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본장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본 강의의 교재인 신미국 경제론의 10장 팍스 달라리움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10장 팍스 달라리움의 향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팍스 달라리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화의 영향력 약화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 팍스 달라리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1944년에 출범했는데요. 결국 미달러화가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로서 부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축통화는 영어로는 키 커런시인데요. 기축통화는 준비통화, 즉 리저브 커런시, 결제통화, 세틀먼트 커런시, 개입통화, 인터벤션 커런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팍스 달라리움은 달러화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의미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금 달러 본위 제도와 고정 환율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통화 체제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달러화를 일정량의 금에
고정하고, 즉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켰습니다. 고정하고 항시 금과 교환이 가능한 금 달러 본위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즉 35달러를 가져오면 중앙은행이 금 1온스를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또 금 1온스를 가져오면 35달러를 지불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금과 달러를 기본으로 한 그런 통화체제입니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해서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는, 각국 통화의 환율이 달러화에 대해서 고정하는 그런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금달러 본위제도 플러스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국제통화체제를 1944년 이후에 채택했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는 결국 미국 경제와 달러화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체제입니다.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유럽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패전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구소련 역시 본인들의 국가 내에서 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간에 결국 주요 산업시설이 많이 파괴되면서 경제의 기반이 그야말로 붕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죠. 1941년에 일본이 하와이에 기습적으로 공격하긴 했지만 그거는 본토는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의 본토에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이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쪽의 전쟁과 그 다음에 일본과의 전쟁, 태평양 전쟁에 같이 개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상 본토가 영향을 받지 않은, 그리고 본토의 여러 시스템이 풀 가동되는, 그때는 물론 전시경제 체제였지만 모든 전시 물자가 총 가동되는, 본인도 전쟁 물자를 스스로 만들어야 했지만 만드는 물자를 유럽 각국에 제공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유일한 최강대국으로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 전쟁의 특수로 인해서 미국은 유럽에 막대한 채권을 보유한 그런 국가가 됐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결국 달러화는 이후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약화되는 등 수차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달러 패권 시도가 종료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브레튼 우드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경제가 팽창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통화에 대한 수요는 무지하게 이제 증대되었죠. 그러면 통화는 이때 US 달러가,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US 달러가 글로벌 통화로서 결국 인정받았기 때문에 US 달러를 찍어내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죠. 결국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인플레에 대한 그런 염려는 있었습니다만은 달러를 찍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달러를 찍어냄에 따라서 금의 보유량도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금은 잘 알다시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소중한 지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체제가 결국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답은 나옵니다.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폐는 찍어내면 그만이지만 달러는 공급이 금은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금 달러 본위 제도는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퇴환, 즉 금교환을 정지시킴으로써 금달러 본위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 우드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체제는 큰 이제 변화를 겪게 되고 결국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1985년에 오면은 또 다른 이제 분수령이 있는데요. 물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표로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985년에 플라자 합의에서 달러화 가치는 50% 정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배경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달러화는 세계 최고의 경제력 유지와 금융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 고성장과 스트롱 달러 팔러시, 즉 강한 달러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회생한 바 있습니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의 무려 65% 정도를 달러화 표시 자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에서 27%, 물론 최근엔 점점 그 위상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미국의 통화, 즉 글로벌 키 커런시입니다만은 이 통화가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로서는 65%, 한때는 70%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넘어서서 미국의 통화인 달러화가 가지는 국제통화로서의 절대적인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러 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위기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거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우량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비우량 주택담보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속하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여전히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결국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 다시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가장 최근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2020년 들어와서는 결국 달러화의 강세는 그래도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전 세계적인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린 달러화 가치의 대폭적인 조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가 올린 자료에 표 10-1을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것을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생 연도는 1971년도. 국제 수지가 악화된 요인은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그야말로 재정적인 지출이 심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제 수지 악화로 연결됐고요. 이 당시 유럽 경제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폐됐던 유럽 경제가 독일을 필두로 해서 부활된 그런 것들이 또한 미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적자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드린 전쟁, 그 다음에 냉전 비용, 이제 제2차 세계가 끝나면서 이제 전 세계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양분되게, 물론 동일하게 이렇게 세력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국가로 삼으면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제 서유럽, 그 다음에 기타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자본주의 진영이 결국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체제 경쟁을 할 때죠. 이것을 우리가 콜드워, 냉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냉전을 때 미국이 이제 지출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결국 미국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결국 초래된 그런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냉전 비용이라는 용어로 정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유럽으로 이제 자본이 유출되면서 결국 자본 수지 적자도 이제 보았던 그런 시대죠. 이때 이제 이 시기의 대표적인 흑자 국가는 유럽이고 그 중에서도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인강이 기적으로서 1970년대는 독일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경제가 결국 성장하면서 유럽의 가장 핵심 국가가 된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이때 해결책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브레튼 우드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고정환율 제도를 또한 포기하고 변동환율 제도로 옮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도에 나타났는데요. 이때도 국제수지 악화 원인은 이때 이제 레이거노믹스를 할 때입니다. 미국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 감세, 즉 기업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그럼에 따라서 정부 재정 적자를 봤던 시기입니다. 또한 이때는 70년대가 독일이 부흥한 시대라면 이 80년대는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대로 일본 경제가 부활하면서 그야말로 일본 경제가 세계 2위로 우뚝 서는 그야말로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일본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역시 또한 무역 수지 적자를 봤는데요. 대표적인 무역 흑자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이 그야말로 70년대 일본, 70년대 독일, 80년대 일본의 이런 경제 부상에 따라서 미국이 대규모 그야말로 국제수지 적자 현상을 봤는데 이러한 것을 더 이상 용인될 수가 없어서 결국 국제수지, 그중에서도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내리고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 일본과 독일의 통화인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 지금은 이제 유럽이 유럽연합 통합이 되면서 유로랜드에서 결국 19개 나라가 자국의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지금 단일 통화를 쓰고 있죠.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은 아닙니다만은 유럽연합의 지금 현재는 27개 국가죠. 28개였지만 2016년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27개 나라고 27개 나라 중에서 19개 나라가 단일 통화로서 유로화를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1980년대는 각각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가 주요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두 국가들의 통화가 결국 대폭 절상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3차는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죠.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행한 그 경제 정책이 부시노믹스인데요. 부시노믹스 역시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감세와 기업 법인세 인하 등 이런 정책을 펴면서 재정 적자를 본 시기고 이때는 또한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미국의 재정을 쓰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국제수지 적자 현상으로서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났고요. 이때 2000년대 이후에 대표적인 흑자 국가는 중국과 중동을 대표로 하는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78년에 개혁개방을 통해서 그야말로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했고 드디어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대규모 중동의 산유국들이 결국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고유가로 인해서 중동의 산유국들이 또한 무역 흑자를 본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2절 달러화의 영향력 약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과도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및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입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의 6%에 이르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적자 비중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미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즉 아시아 국가 및 산유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급증해서 결국 글로벌 불균형, 즉 글로벌 임밸런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7주차 3교시 강의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8주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